그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랑 같이 함께 했던 내 동료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죽일 뻔한 사건이 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군생활하면서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다뤄본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살아가는 강박증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로도 비춰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는 제가 느꼈던 이 경험들이 쉽게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또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군생활하면서 봐왔던 또는 겪었던 일상생활에서는 겪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군생활하면서 제 전우를 총으로 쏠 뻔했습니다. 실제로 방아쇠만 당기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강박증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익스트림한 걸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미끄럼틀 맨 위에서 그냥 뛰어내린다든지, 담을 막 넘는다든지,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한다든지, 요즘 말로는 이제 파쿠르, 야마카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 곳에서도 정말 과격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그런 데서 스릴을 또 느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특수부대랑 또 잘 맞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선택한 곳은 특전사에 들어갔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위험성 있는 행동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행했었기 때문에 20살 초반까지의 저는 그냥 세상 두려울 게 없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었죠. 근데 입대를 하고 나서도 큰 사고가 없었고, 잘 자란 사고도 저한테는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군대라는 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지루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런 환경에서 전술훈련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저보다 한 기수 선배가 그 훈련을 갔다 와서 실명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게 너무 단순했어요. 실명이 된 이유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시나무죠. 가시가 달린 나무. 이제 행군을 하면서 제 군장이나 몸에 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주면서 가는 게 기본적인 룰이고 에티켓입니다. 물론 이게 전술 상황에서는 또 안 좋겠죠. 왜냐하면 적군이 부러진 나뭇가지를 보면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보다 한 기수 선배가 행군을 하는 과정에 앞 사람의 군장에 걸린 가시나무가 그대로 튕기면서 눈을 적중을 해버린 거죠. 근데 진짜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습관이 하나가 붙었죠. 그러면 다음엔 내가 갈 때 가시나 큰 가지가 내 몸에 걸리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끊어주는 게, 그게 이제 습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 그게 군생활 2년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생활 3년차를 딱 채우고 정찰대 스카웃을 받아서 정찰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전사, 그리고 지금은 특임대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정찰대, 그리고 707이 과연 뭐가 다르냐. 소속은 하나의 특전사 안에 이제 임무가 여러 가지 부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특전사 특전대대에서 산악 임무를 주로 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약 3년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찰대에 올라갑니다. 그 정찰대라고 하는 건 이제 초동 조치하는 임무인데, 저희가 이제 대테러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특공대나 이제 707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부대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부대가 출동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대가 대테러 임무를 하기에 앞서서 초동 조치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정찰대인데, 정찰대 이제 스카웃을 받아서 이제 정찰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대에 딱 갔는데, 이제 시가지, 쉽게 말하면 도심 작전을 하기 위한 이제 교육을 다시 받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레펠이었고요. 두 번째는 권총 사격이었습니다. 특전 여단에서는 이제 소총을 위주로 사격을 했다면, 플러스로 레펠과 권총을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을 받아서 거기에 맞춘 훈련을 따로 받게 됐죠. 레펠, 사격, 체력, 그리고 초동 조치, 이론까지 이제 1년에 많으면 2번까지 측정을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707이 있는 47 훈련장에 가서 707 교관들한테 그 부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7이 대테러 쪽에서는 최상급 부대라고 그렇게 인식이 됐었죠. 근데 정말로 운이 좋게도 제가 그 당시 정찰대 올라간 지 딱 3개월 만에 그 모든 과정들을 진짜 짧은 시간 동안 마스터를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죠. 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의 사건은 이 이후부터 진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의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랑 같이 함께 했던 내 동료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죽일 뻔한 사건이 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 당시 이제 군생활이 4년 차, 그 당시 정찰대 행보관님께서 저한테 임무를 이제 많이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정찰대 행보관님도 그 당시에는 정말 상남자, 마초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남자라서 어떤 느낌의 분이셨냐면, 선배든 후배든 이제는 너희는 근무 연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다. 선배 후배 상관없이 쌍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들은 뭐길래 특급 기준에도 못 들어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군생활을 10년 이상 훨씬 해도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처음으로 교관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잡습니다. 공군의 SDT라는 부대가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철 부대에서 봤던 그 SDT, 그 부대가 이제 공군에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이제 정찰대로 레필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그 당시 교관으로 처음 투입을 합니다. 근데 교관이라고 해도 군생활 이제 3년 넘었고 저는 하사 직책인데, 그 당시에 원사분과 주님님까지 저한테 교육을 받았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그 정찰대 주임원사님이 주신 그 권력을 내가 어깨에 차고 있으니 정말 도파민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사격은 말이 안 될 정도로 특출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그 중독에 찌들어서 그 도파민에 빠져서 살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부대 출근하는 게 사실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일요일 날 부대를 출근을 했었습니다. 강박증이 생기게 된 시점이 제가 정찰대 올라가서지 않았나. 왜냐면 나는 하사야. 하사는 지금까지 그 교관의 직책을 받아볼 수도 없는데, 제가 교육시킨 사람이 원사도 있고 준이도 있어요. 아, 이거를 놓기 싫은 그 강박증이 그때부터 제 가슴 한켠에 완전 똘똘 뭉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놓치기 싫었던 거죠. 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조건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찰대 생활부터 제가 강박증에 사로잡힌 삶을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터지게 되죠.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 사실 그 일을 계기로 제가 군생활 4년 차부터 군생활 마무리할 때까지 강박증에 시달려서 식은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면, 군대 용어로는 못하면 이제 조조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조조자 교육을 사격 주차에는 제가 주임원사님의 명으로 주임원사님의 그 힘을 제가 어깨에 메고 저는 이제 조조자의 교관이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사격을 알려주는 과정에 이제 크나큰 실수를 제가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조조자 인원들이 한 6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특히 이제 막내들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이제 정찰대에 서로 전입 온 막내들이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도 막내들만 있다 보니 제 스스로의 거에 빠져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격 앞에서 이제 지도를 하겠죠. 이렇게 사격을 해라. 저렇게 사격을 해라. 근데 유독 한 친구가 표적지 안에조차 못 넣는, 물론 제 강철부대 사격 리뷰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표적지가 강철부대에 나온 표적지는 굉장히 큰 표적지거든요. 1m 그 정도 거리에서 사격을 해도 그거를 못 넣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엄청 큰 고질병이거든요. 물론 디테일한 이야기는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속 신앙을 믿습니까? 샤머니즘. 저는 믿는 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안 좋은 느낌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게 평소랑 다르게 제가 극도로 예민해져서 흥분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왜 못하냐. 그리고 계속 이론을 알려주고 또 다시 사격해봐라. 또 못해요. 도대체 왜 이걸 못하냐. 이제 제가 사격 중지를 외칩니다. 자, 이제 사격 중지. 그리고 사격 중지 이후에 안전검사를 바로 건너뛴 겁니다.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극도로 흥분해서 그 친구 앞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여기 있는 거냐? 네가 특수부대 요원이 맞냐? 제정신이냐? 내가 알려준 거 10분의 1만 따라 해도 여기에 못 넣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친구의 총을 제가 확 낚아챕니다. 도대체 이 총이 뭐가 두렵길래, 이 권총 한 자루가 도대체 뭐가 두렵길래 그렇게 총을 들기만 하면 떨고 있니? 이게 그렇게 무섭냐? 이 총이 뭐라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친구 머리에다 방아쇠를 당겨라. 방아쇠를 당겨라. 방아쇠를 당겨라. 이거를 마치 누가 제 귀에다 속삭이듯이 자꾸 뇌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 친구 머리에 대고 총을 당겨라. 그게 겁먹지 않게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거다. 방아쇠를 당겨라. 여러분들은 지금 아실 거예요. 절대 사격장에서는 총구가 전방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친구는 엄청 떨고 있었겠죠. 안 그래도 총을 드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총을 가지고 이 방향 저 방향 계속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꾸 맴돈다 그랬지.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 친구 머리에 대고 총을 갈겨라. 이게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방아쇠 하나 당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떨 일이야? 와, 한 손으로도 그냥 이렇게 표적지 보고 그냥 당기면 되는 거야. 빵 당겼는데 탄이 그대로 빵
날아간 거였죠.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뭐지? 나 이거 머리에 쏠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때 뭐가 흘렸는지 진짜 머릿속에서는 계속, 야, 머리에 쏴. 교육생 머리에 쏴. 걔가 두려워하니까 그 친구 머리에 쏴서 두렵지 않다는 걸 빨리 보여줘. 네가 그렇게 설명해야 돼. 진짜 막 귀신에 올리듯이 그렇게 됐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상황에서도 그러기까지는 못하고 진짜 표적이 대놓고 싼 거죠. 근데 이게 더 소름 돋았던 건, 제가 방아쇠를 당겼던 그 순간 제 총구 앞 좌우 그 사이로 제 후배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선배들이, 야 창준아,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 쉬는 시간에는 사격하지 말라고 하고 진짜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그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선배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 준다고? 그때 문득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거 세상이 너무 무섭다. 아, 정말 이게 권력인가? 이게 고정관념? 사람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매번 억울한 것 같아요. 매번 똑바로 못한 친구는 못하게 보이고, 매번 잘하는 친구는 잘하게 보이고, 제 생각에는 너무 큰 실수였는데 그냥 마치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듯이, 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단지 내가 교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만 보이겠지. 나는 크나큰 사고를 친 건데, 근데 내가 아니라 그냥 교육생 중에 한 명이 방아쇠를 지금 당겼다면 이거는 엄청 큰 일인데,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얼마든지 판도 제 마음대로 수령을 받을 수 있었고, 제가 위에 보고를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판과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잠깐 그 어줍지 않은 그 한 번의 실력 아닌 실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걸 정말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저는 군생활 4년 차에 단지 실력 좀 된다고 까축대던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상황입니다. 정말 뭐에 홀렸는지 모르게 그 순간 정말 까딱 잘못했다면 사람 머리에 대고 제가 방아쇠를 당길 뻔했으니까요. 그 뒤부터 약간의 회피성 느낌도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강박증 때문에 팀전보다는 제가 개인전 활동을 하면서 아마 저를 계속 정말 예민하게 끌고 갔던 것 같아요. 팀별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전날 잠을 못 자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왜냐면 실수해서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강박증에 사로잡힌 인생을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할 거예요. 나랑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오늘 운명을 달리하셨다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내 눈앞에 벌어진다든지, 군부대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고, 사회에서도 국가적인 사고도 최근에 정말 큰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또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과 약간의 강박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부대에서 이제 높은 사람들이 위험한 훈련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들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인명사고라든지 뭔가 부상이라도 있으면, 또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내 아이가 과거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질 거고, 또 애지중지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이제 군대에서든 어디서든 조그만 흠집이라도 생기지 않게 또 과잉보호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휘관들이 받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뭐 그런 얘기 많죠. 특전사가 특수부대다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훈련을 안 받는다, 뭐 위험한 훈련은 못하게 한다. 사실 그 부분도 저는 다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너무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트라우마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하진 않거든요. 지식을 전파하는 건 당연한 건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지식이 전파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는 지휘관들은 무능력한 지휘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실력이 들통날까봐, 또는 내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과대망상처럼 경험해보지 않는 거를 마치 너무 또 크게 생각한다든지, 또 큰 거를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전사의 지휘 체계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전사에서 한번 지휘관으로 온 사람들이 정말 꾸준하게 특전사에 남을 수 있게, 특전사 근무 경험이 없는 지휘관들이 특전사로 오는 게 아닌 계속 남아서 체계적으로 쌓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사격을 하고 레페를 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위험 요소를 지휘관이 알고 있으면 지휘관이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특전사에 있지만 장교분들 중에서 레페를 못하고 장교분들 진짜 많습니다. 레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갑자기 내가 707이나 특임대 지휘관으로 갔는데 오늘 레페 측정이 있어. 그럼 레페를 못해본
장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야, 레펠 위험하잖아. 떨어져서 다치면 어떡해. 이건 하지 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뭔가를 그냥 무조건 차단하는 지휘관들은 제 기준에서는 무능력한 지휘관들이 많다.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걸면 충분히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데 그 훈련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교육이 안 되게끔. 그래서 위험한 훈련을 줄이는 게 아닌 위험한 훈련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지휘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강박증에 대한 이야기,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경험들이 제가 인생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약간 뭔가 건방진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그 당시에 제 스스로는 지금 생각해도 각인될 정도로 지금 너무 심각하게 그 트라우마에 저 혼자서는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멍청한 실수를 했었다면 지금의 내 가정조차도 이런 삶도 저한테는 없었을 텐데 앞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매번 그렇게 각성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옥상에서 날씨 좋아서 바람 좀 맞으면서 참 오랜만에 컨텐츠 하나 찍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제 마음속에 제가 트라우마로 안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풀어보면 제가 왜 강박증이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지 그런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강박증으로 살았던 인생이 제 스스로는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나쁘진 않은 삶이었던 것 같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뭔가 많이 횡설수설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